1967년 등장한 보잉 737은 항공 역사상 초대박 여객기의 대명사로 그 정상의 자리는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약 20년 뒤 조별과제로 등장한 밋밋한 외모의 에어버스 A320이 그 왕좌를 넘보고 한술 더 떠 737의 존재마저 위협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A320은 도대체 어떻게 737의 아성을 뚫고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1970년 12월) 에어버스 컨소시엄이 결성된 후 탄생한 에어버스의 종마 A300B는 중거리 광동체 여객기죠. 1970년대 후반 유럽, 아시아 그리고 북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첫 파생형으로 동체 단축형인 A310이 나왔습니다. 에어버스는 A300B를 바탕으로 이제 완전한 신기종을 생각하게 되는데, 대형 장거리 광동체 기종을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당시 시장을 휩쓸던 보잉 737과 DC-9에 대응할 중단거리용 단일 통로기를 개발할지 고민합니다. 델타항공과 같은 큰손 고객사는 단거리 기종을, 루프트한자 같은 유럽 내 고객사는 장거리 기종을 요구했죠. 하지만 에어버스는 작은 기종부터 기술 적용을 해보기로 하고 단일 통로기 개발을 결정합니다. 바로 A320 프로그램의 시작이었죠. 오늘날의 에어버스를 만든 획기적 시도는 당시 사업의 핵심 인물이었던 로저 베테유가 이때 가장 결정하기 힘든 일이었다고 회고한 히든카드, 조종석 시스템의 공통화였습니다. 에어버스는 자사 기종의 조종석 시스템과 느낌을 최대한 같게 설계함으로써 조종사가 타 기종으로 전환할 때 에어버스 기종관리는 단 며칠의 교육만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이 전략은 두고두고 큰 효과를 발휘했는데요. 대표적 사례로 오랜 기간 에어버스의 단골인 데이비드 닐레만은 몇 년 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탭 포르투갈이 A330 네오를 주문한 결정적 이유로 에어버스의 낮은 승무원 전환 훈련 비용을 들였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은 바로 고성능 전투기와 초음속기인 콩코드에나 적용하던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의 채택이었는데요. 양산형 상용기에는 처음 적용한 이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은 기존 물리적 케이블 전달 방식이 아닌 컴퓨터 제어 방식으로 조종사가 조종관을 움직이면 전기적 신호를 컴퓨터가 해석해서 항공기의 조종면을 제어해주는 획기적인 시스템이었죠. 이를 통해 항공기가 성능의 한계를 넘어 조작되는 것을 막아주는 비행 범위 보호 기능도 개발됐습니다. 또한 이와 연동해 조종관도 에어버스 최초로 사이드 스틱 방식을 적용합니다. 에어버스 기종 조종사들이 늘 자랑한다는 식판은 이렇게 생겨났죠. 한편 플라이-바이-와이어는 유압장치 등의 기계적 부품 수를 줄여 기체의 신뢰성과 경량화에 큰 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 항공기의 비행 특성을 동일하게 다른 기체에 복제할 수 있어 에어버스 기종 간 조종석 시스템 공통화에 큰 기여를 했죠. 이미 A300B 개발 과정에서 윙 디펜스, 글래스 칵핏, 그리고 최초로 항공기관사 없는 2인 운항체계, 복합제의 확대 등 앞선 기술을 선보였던 에어버스는 후발주자로서의 핸디캡을 극복할 새로운 시도를 이처럼 A320에 대거 적용합니다. 동체의 폭도 737보다 넓었고요. 1984년 에어버스는 초기 5개 고객사로부터 80대의 확정 주문을 받고 A320 프로그램을 공식 런칭합니다. 한편 아무리 에어버스가 유럽 기반이라고 해도 거대 항공시장인 미국을 빼고 갈 순 없겠죠. 출시 후 당시 미국의 대표 항공사 페남에 A320을 포함해 28대의 항공기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1985년 에어버스는 존 리힐을 북미 영업 책임자로 영입하는데 훗날 에어버스의 글로벌 영업 책임자까지 오른 그는 대담하고 과감한 영업을 합니다. 특히 1986년에 노스웨스트 항공 수주 영업 비화는 유명하죠. 당시 그는 적게 사도 크게 생각하라는 구호를 노스웨스트에 들이대며 A320을 10대만 주문해도 100대 주문 가격으로 물량 지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혹시 10대 구입만 하더라도 노스웨스트를 위해 100대는 확보해 놓겠다고 했죠.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에어버스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겠다는 이 유들유들한 판매 전략은 먹혀들어서 결과적으로 노스웨스트는 145대까지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보잉과 에어버스의 영업 태도도 회자됐는데 항공사에서 보잉에 연락하면 부장급이 응대하는 반면 에어버스에 연락하면 임원급이 응대했다고 하죠.
진정, 기술, 품질, 그리고 영업 마인드의 삼위일체가 아닐까요? A320 계열기는 4종이 나왔습니다. 1988년 처음 A320이 인도된 후 1994년 A320의 첫 파생 기종인 A321이 나왔죠. 동체를 6.94m 늘려 최대 240석까지 키우고 이에 맞게 날개도 넓혔습니다. 그리고 최종 조립은 에어버스 최초로 프랑스가 아닌 독일에서 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이때 함부르크 공장을 놓고 불필요한 증설이라는 프랑스와 장기적으로 생산적 투자라고 주장한 독일이 논쟁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생긴 함부르크 공장에서 A321이 생산됩니다. 한편 A320의 축소형인 A319가 다음으로 파생됐죠. 130에서 40석 규모로 길이를 3.73m 줄였고 1996년 인도된 A319부터 화물 전용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게 돼 저비용 항공사들의 나름 인기가 있었습니다. 또 A319의 경우 비즈니스 전용기로 더 인기 있던 기종이죠. 하지만 이 여세를 몰아 A319 동체를 더 잘라 100석 규모로 만든 A318은 리저널기 시장을 겨냥했다가 그냥 폭삭 망합니다. A318은 도심에 있어 이착륙 자격이 까다로운 런던 시티공항에 급강하 진입 착륙을 허가받은 제일 큰 기종이라는 상품성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미국과 유럽 모두 법적으로 A318을 A320과 동급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이 기종은 좌석수만 줄고 운영면에서 이점이 전혀 없는 기종일 뿐이었죠. 마치 사이즈만 경차고 경차 혜택은 못 받는 모린 같은 경우였죠. 고작 80대 판매로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재나 윙렛 등의 개선을 꾸준히 시도해오던 에어버스. 이제 효율을 개선하는 마지막 방법은 새로운 엔진밖에 없다고 보고 2016년 고효율 엔진을 얹은 A320 네오라는 새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개선된 2가지 엔진 옵션을 제공하고 업그레이드된 첨단 항전 장치와 완전히 새로운 인테리어, 그리고 샤클렛 윙렛을 포함해 공기 역학적으로 최적화된 날개를 갖췄죠. 덕분에 기존 대비 16%의 연료 절감 효과로 인기를 얻어 에어버스 효자 상품이 됩니다. 특히 A321 네오는 국내 항공사에서도 대량 주문한 기종으로 항속거리 연장형 버전까지 아니어도 중장거리 노선에 대응이 가능한 인기 기종입니다. 당초 기획하던 737 후속 신기종 개발을 포기하고 A320 네오의 급 대응에 만든 737 맥스가 2건의 치명적인 추락사고로 더 큰 곤란을 겪는 동안 A320 네오는 인기가 치솟아 둘의 입지가 바뀌기 시작하죠. 급기야 2019년부터는 A320의 판매량이 737을 추월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죠. 현재 총 4곳의 최종 조립 공장을 운영 중인 에어버스는 컨소시엄 영내에 있는 툴루즈와 함부르크 공장 외에도 2008년 중국 텐진에 첫 해외 조립 공장을 설립했고 2015년엔 미국 모빌에 2번째 해외 조립 공장을 오픈했습니다. 조금 결과론적인 관점으로는 보잉이 신기종 개발을 소홀히 하고 오래된 737을 너무 우려먹은 게 패착의 원인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기종 하나의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고 또 그 결과도 장담할 수 없음을 감안하면 보잉의 한두 가지 정책적 실책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막강했던 보잉 737을 따라잡아야 할 후발주자로서 에어버스가 가졌던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 자세, 보잉에는 이런 초심이 결여됐던 게 그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